성남 서울공항 관제탑 5월에 햇살이 투명하게 쏟아지는 오전 10시. 관제사들이 평소처럼 항공기 이착륙을 안내하던 중 레이더에 식별되지 않은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속도와 고도로 보아 전투기가 틀림없었죠. 관제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불명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응답 없음. 현재 서울 상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 알람이 울렸고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지만 불명 항공기는 이미 서울공항 활주로를 향해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불명 항공기에게 고지합니다. 즉시 진로를 바꾸십시오. 허가 없는 착륙은 불가합니다. 잠시 후 여성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서울공항 관제탑, 이쪽은 러시아 공군 소속 수호이 57 전투기입니다. 비상 착륙 요청합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관제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냉전 이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긴박한 논의 끝에 착륙이 허가되었습니다. 공항 활동이 중단되고 특수부대원들이 전투기를 둘러쌌습니다. 조종석이 열리고 금발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제발 저를 보호해주세요. 뉴스는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러시아 최신의 전투기 조종사의 한국 망명. 세계 언론이 일제히 서울로 시선을 돌렸고 러시아 대사관은 즉각 군사 장비와 조종사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외교안보실 최정만 실장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망명 요청자는 나디아 코발렌코 29세, 러시아 공군 소속 테스트 파일럿으로 수호이 57 테스트 비행을 담당했던 조종사입니다. 망명 이유는요. 초기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내 정치적 탄압과 극비 실험 관련 내부 고발이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엄청난 폭풍이 될 겁니다. 철저한 보안 하에 임시 보호시설로 이송하고 전투기 조종 경험이 있는 통역 요원을 배치하십시오. 국방부는 전직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 러시아어에 능통한 윤상진을 나디아의 통역 및 관리 담당으로 지정했습니다. 윤상진이 처음 나디아를 만났을 때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발렌코 씨. 저는 윤상진입니다. 당신의 통역과 생활 지원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나디아는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상진 씨, 서울의 하늘은 참 평화롭네요. 모스크바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윤상진은 그녀의 한국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시는군요. 러시아 공군 정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언어를 배웠어요. 한국어도 그중 하나죠. 코발렌코 씨, 당신의 망명 요청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와 가져온 정보에 대해 더 알아야 합니다. 나디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 내부 고발자입니다. 러시아가 진행 중인 극비생물병기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왔어요. 제 전투기에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튿날 나디아가 가져온 자료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팀에 의해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최정만 실장은 첫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가 대기를 통해 전파되는 신종 생물 병기를 개발 중이며 특정 유전자를 가진 인구 집단만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디아 코발렌코의 망명 요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단은 결정을 미룹시다. 그녀를 임시 보호 상태로 두고 정보의 진위를 완벽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나디아는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에서 윤상진의 감독하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오늘 기분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함이 가장 큰 적이군요. 내가 한 결정이 옳았는지, 한국 정부가 나를 보호해줄지 모든 것이 안개 속입니다. 정부는 당신의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있고 당신이 제공한 정보의 심각성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윤상진은 나디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에서 당신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제한된 외출을 허가했습니다. 물론 철저한 경호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디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서울을 볼 수 있다고요? 다음 날 나디아와 윤상진은 민간인 복장으로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나디아는 처음 보는 서울의 풍경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죠. 모든 것이 너무 밝고 활기차네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죠. 그들은 광화문 광장, 남산타워를 방문했고 마지막으로 떡볶이를 맛보았습니다. 나디아는 처음 맛보는 매콤한 맛에 놀랐지만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습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맛이 비슷합니다. 윤상진은 조용히 나디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경계심 많던 그녀의 인간적인 면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버지는 공군 장교셨어요. 어머니는 항공우주 엔지니어였죠. 둘 다 국가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망명 소식을 들었을 텐데 어떤 반응일까요? 아마 저를 배신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알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러시아 대사관에는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블라디슬라프 레비친 러시아 정보기관 대외 공작 담당관이었습니다. 나디아 코발렌코는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그녀가 가진 정보가 유출되면 심각한 국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나디아와 윤상진은 이제 서울 곳곳을 함께 돌아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고 나디아는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집들이 몇백 년 동안 보존되었다니 놀랍네요. 러시아에서는 혁명과 전쟁으로 많은 것이 파괴되었거든요. 한국도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 되니까요. 제 조국의 과거와 미래 모두 불확실해졌네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양심에 따른 선택이었다면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그들은 카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나디아의 망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여자 조종사가 망명했다면서 엄청난 용기였을 것 같아. 아니야. 그냥 자기 나라 배신한 거지. 게다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분쟁만 가져왔잖아. 나디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했을 때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황금빛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예요. 한강은 서울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죠. 상진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한국에 남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결정을 장담할 순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때 윤상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통화를 마친 후 나디아에게 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집 앞에는 최정만 실장이 직접 방문해 있었습니다. 코발렌코 씨, 처음 뵙겠습니다. 국가안보실의 최정만입니다.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나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만 당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디아는 생물병기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요.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나라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균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정보는 이미 국제기구와 일부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변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럼 제 망명은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공식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한국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다만 외부 활동은 당분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디아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이렇게 밝은데 저는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자유를 찾아왔지만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기분이에요. 나흘 후 나디아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나디아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배신자로 묘사하기 시작했고 인터넷상에서는 그녀에 대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러시아의 공작이 시작됐군요.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것은 표준 절차예요. 내부 고발자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그 다음은 제거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예정에 없던 손님이 나디아의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숙입니다. 앞으로 이 집의 가정부 겸 식사를 담당하게 됐어요. 박명숙은 나디아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주었고 나디아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러시아 보르시치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맛이네요. 여기선 밥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사람이지.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걸로 마음을 나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나라고 해요. 국방부 통역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유나 씨는 러시아어를 전공 중인 대학생입니다. 정부에서 당신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함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파견했습니다. 한유나는 나디아에게 한국 드라마, 유행어, 케이팝을 소개했고 나디아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한국은 생각보다 따뜻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처음엔 좀 경계하지만 알고 보면 정이 많거든요. 그날 오후 윤상진은 나디아에게 국립항공박물관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나디아는 전시된 항공기들을 전문가의 눈으로 감상했고 수호이 57 전투기 모형을 발견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전투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네요. 이걸 몰고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때 공포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드는 느낌이었죠.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무기였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냥 사람일 수 있네요. 여긴 사람을 사람으로 보려는 나라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를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아닌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블라디슬라프 레비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순간 넌 적이 된다. 나디아 코발렌코, 넌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나흘 후 서울은 갑작스러운 소문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러시아 망명 조종사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은 나디아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으며 망상 증세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시작됐네요. 러시아의 공작이. 그날 저녁 최정만 실장이 급히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코발렌코 씨,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러시아 측이 당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작업을 본격화했고 일부 국내 여론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블라디슬라프 레비친이 한국에 왔다면 이런 공작은 그의 전문 분야죠. 레비친을 아십니까? 러시아 정보기관 대외 공작 담당관입니다. 내부 고발자를 추적하고 제거하는 것이 그의 주요 임무죠. 당분간 외출은 전면 금지됩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최정만이 떠난 후 나디아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에서 또 다른 감옥으로 왔을 뿐이네요. 후회하십니까? 망명한 것을. 아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도시는 이렇게 밝은데 나는 점점 어두워져요. 그럼에도 왜 여기 온 거죠? 빛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틀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망명녀의 세금 낭비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일부 정치인들은 나디아의 망명 수용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숙은 나디아를 위로했고 한유나도 계속해서 그녀를 방문했지만 나디아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상진은 나디아에게 물었습니다. 나디아 씨, 그 생물병기 정말 존재하는 겁니까?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정보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두가 의심하고 있지만 그 무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나디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외출 금지 상태였고 작은 아파트는 점점 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나디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때 윤상진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블라디슬라프 레비친이 어제 한국을 떠났습니다. 나디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레비친이 직접 나서서 실패한 후 물러난다는 건 더 큰 작전이 준비됐다는 의미예요. 그날 오후 최정만 실장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한결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고요. 그럼 제 망명은요?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신의 군사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영어 교관 보조와 파일럿 트레이너로 일하는 것입니다. 나디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그날 밤 박명숙은
특별히 러시아 스타일의 수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생각나요? 많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이튿날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최정만 실장이었습니다. 코발렌코 씨, 러시아 대사관에서 당신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절대 만나선 안 됩니다. 윤상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정만 역시 동의했고 나디아는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위험하니까요. 걱정 마세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나디아는 윤상진의 눈빛에서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기로 살았던 당신에게 나는 사람 사는 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디아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한 인간으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장. 한 달 후 나디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마침내 그녀의 망명 신청을 정식으로 수용했고 특별인권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졌으며 러시아의 비밀 생물병기 개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디아는 이제 서울 외곽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교관 보조와 시뮬레이터 훈련을 담당하며 자신의 기술이 파괴가 아닌 교육을 위해 쓰인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매일 윤상진이 나디아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처음엔 러시아 출신 교관을 경계했지만 이제는 질문도 많이 하고 호기심을 보이고 있죠. 그날 저녁 나디아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공군 훈련기로 서울 상공을 비행할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디아는 비행복을 입고 훈련기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투기가 아닌 훈련기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나디아는 오랜만에 느끼는 중력의 압박과 하늘로 솟아오르는 감각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조종석을 넘겨드릴게요. 자유롭게 비행해보세요. 나디아는 조심스럽게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늘을 나는 기쁨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상공을 천천히 선회하며 망명 당시 급박하게 도착했던 그 도시를 이제 평화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착륙 후 윤상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박명숙이 준비한 특별한 식사 자리에 윤상진, 한유나, 그리고 최정만 실장까지 모였습니다. 그들은 나디아의 첫 비행을 축하했습니다. 코발렌코 씨, 앞으로도 한국에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디아는 모두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제게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기였던 나는 서울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 나디아와 윤상진은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당신 곁에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나디아는 민간 항공사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래의 상업 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날 시뮬레이터에 앉은 나디아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전투기와 달리 여객기는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비행이라니.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나디아는 복도에 걸린 대형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러시아 군복이 아닌 민간 항공사의 훈련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왼쪽 볼에 있는 보조개가 미소와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졌네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진짜 나 같기도 합니다. 꽃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디아가 한국에 망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녀의 삶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민간 항공사 훈련을 받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나디아가 실제 여객기 시뮬레이터에서 최종 평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코발렌코 씨? 네, 준비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인천에서 제주까지의 국내선 비행이었습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비상상황 대처까지 모든 과정을 테스트받았습니다. 이전에 전투기를 조종했던 나디아에게 여객기는 다른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시뮬레이터실을 나오자 윤상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합격했어요. 윤상진은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상진은 나디아를 남산타워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그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후회는 없습니까? 러시아를 떠난 것에 대해 가끔은 그립죠. 고향이니까요. 하지만 돌아간다면 죽음뿐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진짜 삶을 찾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발 아래 펼쳐졌고 한강은 빛의 강처럼 빛났습니다. 나디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변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진 씨, 당신은 제게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준 안내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상진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나디아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망명 사례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모범 사례로 언급되었고 러시아의 생물병기 개발에 대한 국제적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당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웅이란 겁니다. 그리고 민간 항공사에서 당신을 정식 훈련생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명숙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러시아 요리와 한국 음식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아직 멀었지만 노력 중이에요. 파티가 끝난 후 나디아는 여객기 시뮬레이터에서 찍은 사진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진을 창가에 걸린 작은 게시판에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게시판에는 이미 여러 장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의 새로운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디아는 여객기 시뮬레이터에서 추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착륙 연습을 하던 중 그녀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호이 57은 날 무기로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은 나를 사람으로 다시 착륙시켰어요. 앞으로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나오자 윤상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한강공원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나디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왼쪽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웃음은 자연스럽고 진실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웃음이었습니다.